자, 3부입니다. 자, 지금 아주 중요한 낱말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득. 뭐 잉글리시로 할 수도 있지만은 전 우리말이 더 편해서 우리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설이라는 것은 깨닫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천동설, 지동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럼 학생이 듣고 천동설이요? 하늘이 움직인다고요? 지동설이요? 지구가 해 주위를 도는 거라고요? 그렇군요. 아하 모멘트, 아하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말로써 누군가에게 그가 모르던 바를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설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천동설, 지동설을 그 뜻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지동설이 맞는 거야. 그랬는데 이 학생이 그래요? 우리 아빠는 천동설이 맞다고 그러던데요? 하고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다 알아들었지만은 선생님이 지동설이 맞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생님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그거는 태양계의 이런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맞냐 틀리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설명력의 문제가 아닌가요?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선생님의 그 주장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을 일축 그것을 이제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이라는 것은 동의를 얻는다, 마음을 얻는다. 무엇을 얻느냐?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왜 주장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원전을 이제 좀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의 의미는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원전 폐기에 저는 반대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말은 내가 다 알아들었는데, 깨달았는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폐기 쪽보다는 원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쪽을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얻지는 못한 거죠. 상대의 마음을 또는 청중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은 두 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누군가 모르던 바를 깨우쳐 알게 해준다는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크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동의를 구하는, 호소하는 이런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은 크게 두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확히 설명해서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동을 주어서 호소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상대가 내 의견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해가지고 설득이라는 것을 두 단계로 나눠서 이해하신다면은 토론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라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두 번째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걸 묻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마지막 외교 수단이다 이렇게도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외교를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서로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바깥에 있는 우리의 바깥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귀는 과정을 끝내고 나의 요구를 강제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마지막 외교가 아니라 외교의 포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쟁 중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협상을 하는 걸 보면 외교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데 정치 체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쟁을 잘 일으키는 체제가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체제가 있더라. 이렇게 좀 분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공화정이라고 하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국민 이런 대의를 반영하는 대의 민주제와 같은 공화정을 이제 그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경우에는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 군주제인 경우에는 이제 군주 모나키처럼 한 명이 다스리다 보니까 전쟁이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이 둘을 비교하는 이런 이제 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묻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화정에서는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또 한쪽에서는 찬성, 다른 쪽에서는 반대할 테니 이렇게 합의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은 좀 복잡해서 좀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쟁 참여할 때 그 돈을 누가 내느냐. 뭐 보통 국민 세금으로 전쟁 이제 비용을 분담하게 되니까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또 전쟁에 나가는 것도 국민이니까 목숨을 잃는 것도 국민이고요. 국민들이 대다수 전쟁을 반대하겠죠. 과연 꼭 그럴까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선동에 넘어가서 국민들 대다수가 전쟁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권력을 다시 국민에 의해서 신임을 얻어서 권력을 다시 잡아야 할 정치인 입장에서는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 국민의 가치관, 영원한 평화를 갈망하느냐, 아니면은 국가의 어떤 이익을 개인의 이익과 동일시하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전쟁사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전쟁은 누군가 원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 누군가에는 꼭 군주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수의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군주제인 경우에는 아주 손쉽게 전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군주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귀족들도 보통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군주는 국민들을 동원해서 국민 전체의 재산과 국민의 목숨까지도 군주의 것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우기고 있으니까 그들을 동원해서 땅을 뺏으면 또 자기 땅이 되고 재산을 뺏으면 자기 재산이 되므로 군주는 끊임없이 전쟁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군주제가 이제 전쟁을 좀 더 잘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군주제에서는 전쟁의 명분, 전쟁의 정당성을 굳이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쉽게 군주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과연 군주제와 공화정 사이에 이런 전쟁과 관련된 부분을 어떤 체제가 더 쉽게 일으킬 수 있는지를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주장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주장으로 만들어 보시고 이 두 가지 내세운 말을 한번 먼저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밝히신 다음에 공화정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주장을 해보시고 또 이제 군주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정의를 해 보신 뒤에 그 각각의 입장을 한번 비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론을 해 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대개 토론에서 스리슬쩍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입니다. 아는 척하면서 서로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서 결국은 토론이 잘 안 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
그 문제를 좀 거론해 볼 텐데요. 토론에서 서로의 어긋남이라고 제가 불일치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론에서 반드시 중요한 열쇠 낱말, 핵심 낱말들은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정의를 하고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면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한쪽에서는 뭐 박정희가 그런 말을 썼잖아요.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유신 헌법을 단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파괴죠. 이렇게 같은 말을 쓰면서도 서로 그 뜻을 달리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의하고 각자 정의하면서 그 정의 자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검토를 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토론이 되지, 이런 뭐 용어 사용을 서로 마음대로 하면서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의견이라는 말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견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보는 바입니다. 참이라고 보는 바. 의견인데, 의견이 어긋났다. 천동설, 지동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그러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밤낮에 이런 행성들의 움직임, 운동, 천구, 천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똑같은 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다른 쪽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서로가 어떤 방식으로 어긋나고 있는지, 왜 어긋나게 됐는지를 그것만 밝혀주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가의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이따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매와 모호라는 관점에서.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을 이제 보러 가려고 했는데, 비싸잖아요. 뮤지컬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한 장에 15만원짜리 해가지고 20만원, 아니, 이제 30만원짜리 끊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어떤 분이, 미쳤어. 그렇게 비싼 걸, 그런 걸 끊어. 그러길래, 비싸긴 한데 이 작품은 이 정도 돈을 내도 비싸지 않아. 이건 뭐 한국에서 들을 수 없는 거거든. 이 기회가 아니면 못 들어. 그래서 이 정도면 아주 싼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싸다 비싸다 가지고 한참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감매김이 서로 달라집니다. 똑같은 값인데 15만 원인데 한쪽은 비싸다, 한쪽은 싸다. 근데 싸다 비싸다의 근거가 좀 달랐던 것이죠. 그 정도의 작품을 이 정도 가격에 보면 가성비라는 말도 좀 쓰는 거죠, 그죠? 이 정도는 내야 돼. 이럴 때는 싼 것이 되는 것이고요. 싸다라는 것은 원래는 값에 딱 들어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좀 약간 다른, 원래 의미는 다른 뜻이에요. 싸다라는 것은 제값이란 뜻입니다. 비싸다라는 것은 제값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값이 아니다라는 것은 좀 값을 올렸다 이런 뜻으로 보통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자, 평가가 엇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사실은 쉽게 정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한 감매김은 아주 판이할 수가 있어서 보통의 문제는 이런 평가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논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애매와 모호를 구분하는 거. 말 좀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토론하시는 분들이 말을 함부로 쓰는 바람에 그 말 때문에 토론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빚어지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쓰는 경우, 잉글리시를 남발한다든지 어려운 한자말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를 못 알아듣게 만들기 때문에 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애매라는 것은요, 좀 간단히 우리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억울한 경우,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억울한 경우다. 애매라는 말은 원래 수학에 쓰이던 말입니다. 아주 10의 뭐 36승, 마이너스 36 해가지고 아주 작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호도 작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이런 것들도 작은 수를 얘기하고요. 수학에 쓰이던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 일반에게 쓰이면서 의미가 좀 바뀌었습니다. 애매하다라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작아서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간이 안 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인데 하나는 누군가가 은행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는 다른 말을 쓰는데 여러분 가운데 정의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공대생이나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은 데피니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을 하신 분들은 저스티스로 이해를 해요. 같은 말인데 정의인데 한쪽은 이제 뜻매김으로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쪽은 올바름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매함이 왜 억울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야, 이 책을 지금 훔쳐간 사람이 누구야? A 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A가 너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국 많은 사람들이 A가 훔쳐간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A가 벌을 받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B가 그걸 훔쳐간 거야. 그럼 A는 얼마나 억울해요. 둘 다 도둑놈인데, 둘 다 이제 훔쳐간 사람으로 몰린 건데, A는 실제로 안 훔쳐갔고, B가 훔쳐갔는데, A가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가리키는 대상이 억울하게 틀린 경우, 이게 애매하다. 좀 설명이 좀 지나쳤나요? 애매하다는 것은 뭐냐면, 억울한 죄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은행인데, 어떤 사람이 그 은행을 뱅크, 돈을 이제 그 저축하는 그 은행으로 듣지 않고 은행나무에 은행으로 들었다. 그러면 그 은행은 무슨 죄가 있어서 뱅크가 이제 뱅크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죄를 뜻을 뒤집어 썼다. 이래가지고 애매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낱말이 두 개, 세 개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도 이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저것을 가리킬 수도 있을 때 이럴 때는 애매하다. 좀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 애매한가요? 다음에 이제 고려라는 것도 써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 고려라는 것은 살펴보다, 다시 한번 살펴보다 이런 뜻인데 우리 이제 나라 이름에도 고려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애매한 것이다. 모호는 그냥 한마디로 얼버무리거나 흐릿한 것. 얼버무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이랬을 경우 사랑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근데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계를 지금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흐릿하다. 또는 말을 얼버무린다. 또는 분간할 수 없게끔 나누기 어렵도록 뭔가 뒤섞는다. 일부러 이런 경우. 이게 바로 이제 모호하다. 모호하다라는 것은 그냥 얼버무리는 것이다. 그 대답, 사랑해 라는 대답에 애매모호하게, 그때는 모호가 더 모호라고 써야겠죠. 모호하게 사랑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 그의 대답은 이럴 때는 모호한 겁니다. 근데 너 나 사랑해 그러는데 갑자기 대답해야 할 사람이 나 지금 바빠 이러면은 바쁘다는 게 사랑한다는 말은 아닌데 바쁘다는 것이 뭐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애매와 모호는 하나는 가리키는 대상이 두 개, 세 개로 나뉘어가지고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뜻이고요. 모호라는 것은 어떤 물음에 대해서 대답이 좀
궁색하거나 또는 이렇게 얼버무리는 방식으로 흐릿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모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늘 우리 토론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 출몰을 해요. 이게 한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교재에 나오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재석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하는 대화가 참 유창해. 그랬더니 호동이 뭐라고 하냐면 걔는 수다 떠는 거야. 대화가 유창한 게 아니고 수다를 떠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애매한 겁니까? 모호한 겁니까? 지금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이것을 아니 이건 유창한 거야.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에이 이건 떠들어대는 수다야.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애매모호한 것 중에 애매한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밖에 비가 엄청 왔어. 그러면은 비가 엄청 왔는데 무슨 소리야? 이건 비가 아니고 눈이야. 그러면은 가리킨 대상이 달라졌죠? 이건 애매한 거네요. 위에는 이거 유창한 정도냐 떠들어댄 거니까 뭐 수다 정도냐 했으니까 모호한 거죠. 경계가. 그러니까 위에는 모호한 것이고 아래는 아예 대상이 달라졌으니까 이건 애매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거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데요.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것은 멀쩡한 사람도 지금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원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종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죄인이라고 말하려면은 아동 성폭행범 정도는 돼야지 이거 죄인이지. 무슨 소리야. 멀쩡한 사람이 왜 죄인이야. 그럼 요거는 아마 애매모호에 다 해당될 것입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보는 성경의 입장이 있을 테고 법의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둘은 대상 자체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같은 죄를 가지고 썼으니까 정도의 차이로 볼 수도 있어서 모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는 둘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볼까요? 자, 나는 너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헷갈리게 쓰지는 않죠. 다만 사랑하는 정도에 대해서 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분명한데 더 사랑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모호한 거죠. 애매한 건 아니고 모호합니다. 분명하게 구별을 했는데 더라는 것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사랑의 정도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더라는 것이 얼만큼든지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2번 조금 어려운데요. 특정한 신체 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는 성희롱이다. 이때 제가 애매모호라고 다 썼는데요. 특정한 신체 부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특정한 신체 부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애매하다. 음란한 눈빛도 이거 애매한 게 아니고 이건 음란하다. 눈빛이 분명한데 눈빛이 음란하다는 건 모호한 거겠죠. 애매고 요거는 모호고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반복이라는 것은 애매한 게 없습니다. 근데 몇 번을 보면 반복이 되는 걸까요? 두 번부터 반복인가요? 아니면 세 번부터인가요? 이것도 모호하죠. 네? 그러니까 신체 부위는 애매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호한 것이고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좀 이해가 돼 가고 있죠.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죠. 그래야 남자 여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은 평등할 수가 없다. 그런가요? 그러므로 법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기본적으로 첫 문장부터 보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애매한 게 없죠. 정서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모호합니다. 무슨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은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쪽은 완전히 인정할 수는 부분적으로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이라고 쓴 거 보니까 이건 논리적인 연결사를 썼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할 수 없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로부터 평등할 수 없다가 차이가 있다로부터 평등할 수 없다를 이끌어냈으니까 이 관계가 앞뒤 관계, 그죠? 논증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평등할 수 없다의 근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평등할 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걸까요? 평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권리의 개념입니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라는 거죠. 예를 들어 키가 작은 사람은 두 표, 뭐 키가 큰 사람은 한 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불평등한 거죠. 예를 들어 유색인종은 한 표, 예를 들어 흑인은 반 표, 뭐 백인은 세 표, 이런 불평등한 거죠. 권리의 몫을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것이 평등입니다. 권리의 평등인 것이죠. 그 신체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은 평등 개념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이가 있냐 없냐 하고 상관없이 평등과 차이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이라는 이 표현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나갔어요. 그러므로 법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남녀 평등은 분명히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돼서 이걸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남녀가 평등한데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말 자체가 또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는, 이 글월 전체는 잘못된 추론이 되고 오류 추리에 해당되고요. 심지어 그 안에 쓰이는 낱말들은 모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구분되지 않는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 자,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사람과는 실제로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토론이 3000%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를 내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좀 분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일단 과제 세 번째를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애매모호한 건 없어요. 애매모호한 건 없지만 여러분이 애매모호함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애매하고 모호한 문제들을 풀어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세 번째 과제를 이제 해결할 때는 여러분 글 자체는 애매하고 모호한 게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그 목적에서 이런 취지로 문제를 내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 3번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과제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문제 자체를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그래도 간단히 보시면 최근에 뭐 우리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유학생 A 양 어머니 B의 제주도 여행에 대해서 뭐 이 두 분이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또 오랫동안 못 보고 했으니까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해서 여행을 떠난 거죠. 좋은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게 하필 이런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고요. 심지어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 증상을 좀 잘못 해석을 해서 또는 너무 소홀히 가볍게 여겨가지고 약국도 들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제주도가 그래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방역 활동이 좀 많이 되고 또 어떤 이제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을 닫아야 됐었고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제주도 당국이 보건당국이 그 모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모녀도 분명히 피해자이고 그들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잘 모르는 측면도 있었고 또는 초기 입장이기도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 바도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뭐 그것을 강하게 이렇게 통제하고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녀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해 볼 만한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것을 묵과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 일벌백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일종의 사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들고요. 어쨌든 방역 당국으로서는 이런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는 효과를 좀 노렸던 것도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모녀가 좀 지나치다라고 판단되는 바도 있고, 또 여론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아마 방역 당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어서 이제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감행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역이라는 관점, 첫 번째, 방역 당국이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방역의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고소가 필요했느냐,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녀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이런 시국에 여행을 떠났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하지만 다른 여행을 떠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그러면은 금지시켜야 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을 때, 담배를 왜 만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폐쇄를 하지, 왜 다 열어놓고 여행을 가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입장을 좀 갈라보세요. 모녀 입장에서 모녀는 죄가 없다라는 쪽으로 한번 보실 수도 있고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방역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테고요. 또 제3자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엉뚱하게 누군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제주도 시민들이 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런 피해는 과연 모녀에 의해서 이루어진 피해냐, 뭐 등등 피해의 원인 제공이 누구냐,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좀 뭐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좋은 이런 이제 그 찬반 토론, 찬성 입장인지 반대 입장인지 먼저 밝히신 뒤에 찬성이면 왜 찬성이고 이런 반대 입장은 왜 잘못됐는지 이렇게 밝히시면 되겠고요. 반대 입장이라면 왜 반대인지, 그리고 찬성 입장은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찬반 토론을 하나 여러분 결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뭐 좋은 글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